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 얘기는 일본의 35살에서 40살 사이는 태어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디플레이션만 본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보여준 건 뭐냐면 미국이 안 내리면 내가 올릴게요 이거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미국이 내리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올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건영 신한은행 WN 추진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목요일에는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실 것 처음 같습니다. 봬요. 아, 그러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1타 강사 오건영 팀장님께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이 슈퍼 달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아요. 오늘 짚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그 주신 주제를 보면 네. 슈퍼 달러와 한중일 통화 약세 의도했나? 이렇게 지금. 의도했나?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은 없고요. 작가님 적으신 건가요? 작가님께서 한번 질문을 그렇게 주신 것 작가님의 같은데. 예. 작가님의 의도였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가 주실 텐데 한중일 통화 약세 이렇게 약한 것이 혹시 의도된 것인가?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의도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렇게 막 짜고서 몰아넣었다 이렇다기보다는 다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의도가 어디까지가 의도냐라고 한다면 유리하게 하고 싶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을 낳았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은 되지. 뭐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는 게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엔화도 160엔을 넘었고 원달러도 1,390원을 넘으면서 1,400원에 또 이제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4월 달에 달러 강세하고 이번에 달러 강세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난 4월 달에 달러 강세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끈적끈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뭘 만들게 되냐면 연초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7번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을 갖다가 거기다 쐐기골을 박은 겁니다. 7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딱 박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달러가 금리가 내릴 줄 알고 연초에 1290원대까지 내려갔던 달러가요. 딱 뛰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도 약간의 기여를 했고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 일본도 이제 약세 기여를 하면서 이게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던 게 지난 4월 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 지난 4월 달의 달러 강세였고요. 이번엔 약간 달라요. 사실 미국이 언제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거는 봤거든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근데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은 천천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다른 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돌아왔잖아요. 그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끊어져 나온 거냐면 유로존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부터서 시작한 거고요. 네. 유로존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거 불을 제대로 붙인 게 아까 이제 잠깐 들어오기 전에 스위스 말씀하셨는데 스위스가 붙였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예. 뭔 짓을 한 거냐면 유로존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유로존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얘네들이 시장이 예상할 깨고 연속으로 2차례 금리 인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에 인터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게 과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통화 약세가 일어나면 첫 번째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물가를 자극해요. 네네. 이게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두 번째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통해 자극한대요. 이건 뭔 소리냐 해서 읽어보니까 통화 약세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네. 스위스가 수출 국가예요. 수출을 엄청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내수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높거든요. 관광하고. 네. 그럼 얘네가 수출 국가인데 스위스 프랑이 그러면은 강세를 보이면 성장이 정체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요. 근데 또 전 세계적인 안전 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통 보이는데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예. 그럼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이면 스위스가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수출이 잘 됩니다. 수출이 잘 되면 스위스 경제 전체가 살아나게 되죠. 예. 그럼 산업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스위스 프랑의 약세가 직접적인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물가도 올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을 자극하면서 물가를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의 약세를 가져갈 땐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네. 스위스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지금 물가가 많이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안정된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 성장 한번 땡겨 봅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게 사실상 어떤 의도를 담고 있냐면 자국 통화를 절하시켜 가지고 수출을 늘려서 성장을 부양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죠. 근데 모든 나라가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수출해서 돈 벌고 싶어요. 네.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환율 전쟁에 이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삐를 확 잡아 당긴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이제 일본이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환율 전쟁 탁 치고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실상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알아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확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달러의 강세다.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달러가 말려 올라온 거죠. 다른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상황인 거고 조금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난 4월 달에는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위안화가 안정적이었어요. 달러당 7.25 위안에 고정을 시켜버렸었어요. 거의. 위안화가 잘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7.3을 간당간당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위안화가 가만히 안 놔둬요. 같이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나 엔화가 약세를 보인 만큼 위안화도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난 4월 달에는 그 많은 애들이 끼어서 판을 벌여도 환율 전쟁을 해도 중국은 안 끼었는데 이번에는 중국도 약간은 좀 이 환율 전쟁판에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고 같이 따라 움직이는 정도, 소극적인 참여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환율 전쟁하고 이번에 환율 전쟁은 조금 좀 다르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의도된 것이다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라는 게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 건데 일단 그 이번에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자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게 좀 명백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소심했다고 해야 될까요? 소심한 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은 40년 동안 버블 붕괴 이후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좀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약효가 생기면서 성장의 팽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의 엔화 약세 기조 유지하고 저금리 기조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엔 약세와 저금리가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 힘든 게 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금리가 마이너스면 와 이게 물가가 나중에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엔이 약세로 가면 일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통화의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되죠. 예. 근데 서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적어도 우리 셋은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럼 수출하시는 거 반도체 만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가 팔리는 느낌이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는 건요. 대기업이라든지 이 수출 기업들한테 그 수익이 직접적으로 내려가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수출을 해가지고 성장을 도모하는 건 맞는데 통화가 약세라면 통화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건 모두가 때려 맞아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층에 퍼지는 온기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건 모두가 때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 뭐 이런 오.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 말씀 앞으로 제가 사용할게요. 아, 유명한 좋은 말씀인데요. 아, 말이잖아요. 네, 좋은 말씀인데요. 예. 앞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은 예. 부자 수출 기업의 가난한 국민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서민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 얘기는 일본의 35살에서 40살 사이는 태어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디플레이션만 본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어떨까요, 느낌이? 기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40살 돼서 처음으로 눈을 봤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더 비싸진다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가가 3% 오른다고 하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게 품목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료품 가격이 세게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세게 뛰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네. 일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게 엔약세 계속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엔약세를 막아줘야 되는데 엔약세를 막기 위해서 세게 나가면 엔이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엔이 강세로 가서 일본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엔 강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10년간 너무 세게 엔 약세가 왔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 반대로 뒤집으려면 엔 강세를 만들어야지 방향이 꺾일 텐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좀 소극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화가 160엔을 지금 형성했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는 건 싫지만 내려가는 것도 싫어요. 그럼 이 버디 이대로 서 있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비슷해요. 비닐봉지라고 해볼게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비닐봉지 치는 놀이 많이 했잖아요. 안 떨어지게 하는 그렇죠. 거요? 안 떨어지게 예. 하는 거. 이거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려울까요? 가만히가 제일 어렵겠죠. 가만히 제일 거의 어렵죠. 불가능하죠, 네. 그거. 불가능하죠. 왜냐면 네. 가만히 있게 하려면 위아래 이거 계속 쳐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실 만한 개인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와 이게 이렇게 깔짝깔짝 조절하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엔화가 약세로 왔었던 그 압력이 세요. 그렇죠. 이렇게 깔짝깔짝 누르잖아요. 그럼 팍 뚫려요. 야 이거 얘네들 제대로 못하는구만 하잖아요. 위로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악 물고 공부해야 되는데 대충 한 다음에 가서 시험 보는 느낌인 거죠. 그럼 박살 나죠. 예. 시험 문제 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악 물고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엔화 약세가 막 두드러지면서 4월 달에 160엔을 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야 그럼 이거 엔약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엔약세를 막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환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달러를 쏟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달러를 던져버리면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뛰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를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싫어해요. 왜 끼어들어 외환시장에. 그래서 얼마 전에 환율 조작국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관찰 대상국으로 일본을 올렸어요. 아. 그 밑에 주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부로 외환시장에 끼어드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 이렇게 써있어요. 그거 뭐 좀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네. 그거 문장이 이제 농담인데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도 야 이거 미국이 경고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럼 올려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금리를 살짝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 올릴 때도 그럼 이제 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오 이럴 거 아니에요. 드디어 돌아섰나? 그랬더니 얼마나 올렸나요? 0.1. 네. 그러면 그럼 그 숫자에서 뭐가 보이는 거냐면 별거 없네. 이 소심함이 생각 그렇죠. 보였다. 소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링이 되게 중요해요. 네. 딱 그러니까 이게 대범하게 팍팍 치고 나갈 것처럼 페이크를 줘야 이쪽도 쫄리거든요. 근데 0.1 한다면 그 다음은 언제 인상하실 겁니까? 내년? 뭐 이러는 거죠. 진짜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금리를 돌렸는데도 왜 엔화가 약세입니까? 소심해서 그걸 시그널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거 금리 올리는 거 되게 무서워하다가 갑자기 지난 5월 8일이었을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 어버이날이었어요. 네. 어버이날 저 기시다 총리가 우에다를 불러요. 우에다 총재를 잠깐 좀 봅시다. 잠깐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 3주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엔 약세가 올바른 거라고 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에 택시 타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에다가 이제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증언하냐면 의회에서 엔 약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은 영향을 꽤 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금리 올린다. 예. 금리 올린다. 그럼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 약세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엔 약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고 엔화가 155엔까지 내려왔어요. 엔화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온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이 정신 차렸나? 근데 금리 올리는 건 싫잖아요. 네. 왜냐면 일본이 부채도 많고 그렇죠. 개인들도 사실 물가 부담도 큰데 금리 부담까지 생기면 싫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으로 불편했겠죠. 금리 올린다고 세게 말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되게 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5월 미국 CPI가 발표돼요. 6월 중순에. 거기 뭐 되게 환상적으로 잘 나왔잖아요. 네네네. CPI 환상적인 숫자 딱 나왔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미국이 금리 내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미국이 내려주면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N 강세로 돌면서. 그래서 그럼 미국이 내려준대. 머지않아 내릴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미국 금리 인하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바랍니다, 지금. 예. 예. 그럼 미국이 내려주겠네 이제 이런 생각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딱 금리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또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일본이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예.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원래 6월 달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양적 완화로 아직도 엔화를 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줄이겠다. 이걸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줄일까 그걸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6월 달에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 발표를 해요. 그럼 얼마나 줄여요? 그건 7월 달에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네. 7월 말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 또 미국 FOMC예요. 그때 분위기 보고 금액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줄일지 그때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 게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중앙은행의 정책을 바라보니까 이 돈 풀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라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한 수를 둘 때도 너무너무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저도 참 이게 놀랬던 게 지난 21년도에는 파월 회장이 코로나 이후에 긴축으로 막 돌고 싶었던 거거든요. 긴축으로 돌고 싶으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긴축으로 돌 때 제일 먼저 처음 해야 되는 게 양적 완화하면서 사들이는 걸 줄이는 테이퍼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통 예전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해보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21년도에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언론 보도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저는 이게 영어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한참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두는 거죠. 그건 그냥 딱 의도가 그거예요. 시간 끌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일본에서도 사실 7월까지 시간 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올리기 참 싫으시겠어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엔화가 이게 별거 없구나 하니까 또 엔화가 약세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양물어 따지면 뭐 눈동자 흘들리네 이러면서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2번 연속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휘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또 160엔으로 올라오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한테 제일 유리하고 제일 베스트 포지션을 찾고 싶어해요. 근데 남을 생각할 때가 아니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의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이 모이면은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슈퍼달러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건영 팀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강해진 게 달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주변에서 유럽이나 뭐 스위스, 그렇죠. 네네. 일본 다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역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좀 더 인상하거나 또는 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채권 매입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네. 미국이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다. 역으로. 네네네. 그래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화가 지금 약세니까 엔화를 지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면 네. 미국이 확실히 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네. 일본이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약세의 혼란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 좀 더 뚫려 있는 거 아니냐.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가 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게 네. 일본이 이번에 보여준 건 뭐냐면 미국이 안 내리면 내가 올릴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미국이 내리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올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뭐든지. 그럼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따라가려고 하겠죠. 지금의 엔화 약세는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럼 만약에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긴축이 아니라 이제 통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네네.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네. 얘가 천천히 가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방이 이게 쫙쫙 좁아지는 거. 미국이 내리고 일본이 팍팍 올리면서 이게 팍팍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엔화 강세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얘가 내리면 거죠. 도망가고 얘가 올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10년 이상으로 엔화가 그러니까 저기 2012년이죠. 그때 원엔 환율이 100엔당 1,550원 했어요.
지금 오늘 860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반토막 났잖아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네. 10년간 엔화가 약세를 보인 그 관성이 있어요. 그럼 10년의 관성을 뒤집어 엎으려면 이 끝에서 반대로 터는 이 반대로 돌리는 힘이 꽤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악 물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따라갔다 이러면 이거 쉽게 돌리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대우각성하겠죠. 아 이거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사실 2011년도 12년도에는 엔화가 엄청 강했어요. 네. 그 슈퍼엔고에서 벗어날 때 그때도 엔화가 10년 강세였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날 때 썼던 게 누구냐면 아베가 등장해요. 아베가 등장해서 일본 중앙은행을 압박하거든요. 그때도. 그때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 시라카와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라카와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좀 해줘야 될 게 있다. 돈을 풀어라. 그랬더니 이제 이미 그때도 양적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었냐면 옛날에 한 만큼. 그럼 왜 그만큼 하나요? 예전에 그만큼 해서요.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딱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시장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베 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앞에 문구를 두라고. 물가가 2%로 올라오는 그날까지 찍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압박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에 일본은행이 손들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2% 올라오는 그날까지 찍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시라카와가 바뀌면서 구로다라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 구로다는 이 진짜 돈 찍는 데는 일가견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 잘 찍으세요. 그분은 들어오셔가지고 앞에 또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2년 내에 2% 올라오려나. 그럼 더 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 90점 넘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더 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냐면 1년 안에 90점 넘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멋있죠. 어떤 결기가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을 튼 거예요. 엔화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면 조금은 좀 클리어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리는데 나도 세게 올릴게요. 이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엔화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러고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방향을 턴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